공부라 하면은 일단 학교가 떠오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제주도에서 초, 중, 고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 서울로 대학을 갔죠. 그렇게 대학 교육까지 받았고요. 저는 중1 1학기까지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죠. 저희 두 사람의 교육 시스템 경험 이력을 좀 합쳐보면 다각도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워낙 관심이 많기도 하고 해서 교육에 대해서. 네. 그래도 제가 그 초등학교는 한국에서 경험했잖아요. 네. 그 당시 교육을 좀 돌이켜보면은 선행학습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초등학생이지만 한 4학년, 5학년 됐을 때부터 내가 중학교 수학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다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앞서가야 한다. 뭔가 이런 느낌을 주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앞서가 있나가 나의 가치를 키우는 것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뭐 놀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한다고 믿었나 하면은 앞서 나가는 공부.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전과라는 게 있었어요. 과목마다 교과서에 나오는 뭐 지문들, 글감들이랑 거기에 따르는 해설들이 총집합되어 있는 한 권짜리의 책이 있었거든요. 그런 풀이집이 있어서 그거를 다음 학기 거를 방학 때 미리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에서 좋은 공부라는 거는 교과 과정을 충실히 플러스 조금 더 재빠르게 따라가는 것. 그런 학생들을 너 공부 잘한다. 맞아요. 너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한데 태도보다는 결과주의. 초등학생한테도 등수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고 하다 보니까 너는 이거 잘해. 너는 이거 못해. 이렇게 내가 등급이 매겨져 버렸어요. 저는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사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육 시스템이 말하는 교과 과정을 잘 따르고 시험을 잘 보고 점수를 잘 받으면 공부 잘하는 똑똑한 학생이다 라고 칭찬받는 그 분위기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훨씬 더 강해져요. 저는 어떻게까지 느꼈냐면 교육 시스템이 성적을 잘 받는 학생은 인성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착한 학생이다. 반대로 성적이 나쁘면 착하지 않은 학생이다. 성실하지 않고 날라리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일반화 시켜버리는 그런 분위기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리고 아예 반을 나눠버리지 않아요? 그건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궤도 있잖아요. 과학 유튜버. 그분이랑 가비 씨가 이야기 나누는 걸 봤었거든요. 궤도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똑똑함의 기준을 너무 좁게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적을 잘 받고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은 똑똑한 것. 하지만 뭐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 음악을 잘하는 학생, 하물며 친구들 앞에서 장기자랑을 잘하고 조크를 잘하는 학생, 그런 학생들을 뭔가 남다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똑똑하다고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좁은 기준으로 학생들을 똑똑한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 그렇게 나누는 것 같고 그게 심지어 착한 학생, 안 좋은 학생의 기준으로까지 확장되는 게 저는 항상 학교를 다닐 때도 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어떤 경우에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상담을 자주 해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심한 편애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너는 성적이 안 좋고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이니까 너에게 내가 써줄 시간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선생님들도 사실 참 많았어요. 특히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입시가 너무너무 중요한 분위기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럴 때 특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라는 이 시스템 혹은 환경이 공부를 위한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주 좁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이들한테 이제 비집고 들어와라. 여기에 너가 맞춰라. 맞추지 못하면 넌 실패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맞추는 친구들도 결론적으로 학습을 했나 공부를 했나라고 하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초중고
동안 뭐 역사를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국어, 영어 다 하잖아요. 그 수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됐을 때 무엇을 기억하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할걸요. 최근에 강단이 농구공을 샀잖아요. 그래서 혼자 집 주변에 있는 농구 코트에 가서 농구공을 튀기고 이렇게 슛도 넣고 얼마 전에는 도서관 근처에 있는 농구 코트에 간다길래 제가 같이 따라갔어요. 앞에서 강단이 막 공 튀기고 넣고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났던 게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수행평가로 레이업 슛? 레이업 슛? 그냥 레이업이라고 하면 돼요. 레이업이에요? 레이업을 배웠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체육 선생님이 이 레이업을 어떻게 알려주셨냐면요. 오른쪽 발을 앞으로 내디지면서 공을 땅으로 튀겨요. 둥. 그 다음에 떠오르잖아요. 그럼 탁 잡아요. 그거를 이제 반복을 몇 번 하는 거예요. 둥딱, 둥딱. 그 다음 마지막에 양손으로 딱 잡고 오른손으로 올려서 골을 넣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공식처럼 알려준 거예요. 수학 공식이네요. 완전 둥딱 둥딱 팅 둥딱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학원 다니면서 운전면허 딸 때 기능시험을 보면 그 학원에서 보통 기능시험을 보다 보니까 기능을 알려주는 선생님께서 그냥 공식을 알려줘요. T자 주차를 할 때 백미러로 저 돌이 보이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뭐 3분의 1 돌리고 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뒤로 주차하는지 원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 외워서 그대로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레이업을 배웠어요. 근데 그게 제 몸이 기억은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농구의 룰이 뭐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레이업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배우지도 않았고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강단이 보더니 아주 엉터리라고 다시 알려주더라고요. 오른손잡이는 보통 오른손을 사용해서 레이업을 하니까 오른발 왼발 슛이거든요. 네. 근데 계속 왼발 오른발 슛을 한다든지 왼발 오른발 왼발 슛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는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상관없이 그냥 어떤 룰을 알려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대로 해야 수행평가 만점이다. 근데 비슷한 경험이 하나 더 있는 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2외국어가 있었어요. 과목 중에. 그리고 그 제2외국어를 꼭 수강을 해야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었어요. 일본어와 중국어. 근데 저는 중국어를 골랐어요. 1학기 시험을 봤는데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점수가 3등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점수에 목을 매는 등급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3등급이 저한테는 진짜 치명적이었어요. 어떻게든 2학기에는 중국어 1등급을 받아서 이걸 만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는 중국어를 놓은 학생이 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중국어를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공부가 어땠냐면요. 한자를 외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한자를 그림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라는 게 많은 양을 오랫동안 기억하긴 어렵기 때문에 중국어 시험 한 이틀, 3일 전부터 한자들을 모양으로 그냥 외우는 거죠. 그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얘가 왜 이런 모양인지, 얘가 이 문장에서 왜 이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한자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이 많은데. 네, 그런 거 뭐 상관없음. 그냥 일회성이니까. 네, 그냥 머리에 이미지로 와다다다 외운 다음에 시험만 풀 수 있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중국어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자마자 모든 걸 잊었어요. 왜 공부 열심히 해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의대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말하지 않을까요? 네.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KBS 다큐가 있는데 의대에 미친 한국, 뭐 공대에 미친 중국 이런 거예요. 중국은 공대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하면은 뭐 과학자나 엔지니어나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명문 공대에 들어가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우리나라는 뭐 다 필요 없고 의대잖아요. 그 다큐에 한국 학생이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꿈꿨던 계속 혼자서 막 게임 만들고 이런 거 너무 즐겨했던 근데 그 친구가 수능 만점을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의대를 가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해요. 의대 하나는 써주길 바랬다고. 근데 이게 정상이냐 이런 걸 묻는 거죠. 대치동에 의대 준비 초등학생 때부터 하잖아요. 이제 이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저는 나중에 커서 한강이 보이는 아니면 뭐 롯데타워가 보이는 곳에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거냐? 의사가 돼서요. 뭐 이런 거죠. 이 다큐가 말하고 있는 게 공대 기피 현상이나 과학자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이미 됐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으니 이게 너무 큰 문제다. 중국을 봐라. 막 이런 느낌이에요. 중국이 좋은 예시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그러면 중국에서 이런 명문대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명문 공대에 진학하지 못하고.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의대에 집착하는 문화가 공대에 집착하는 문화로 바뀐다고 해서 뭐가 좋아질까? 사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획일화인 것 같아요. 기준도 하나, 평가 방식도 너무 단조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면 공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 뭐가 됐건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그 기준도 방식도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좋대 이러면은 다 그 공부로, 그 학과로, 그 학교로 달려가는. 심지어 도덕 과목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도덕 과목에서 그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된 사람은 누구인가? 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좋은 사람의 기준마저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걸 시험 문제로 내는 거죠. 그렇죠. 사람마다 이런 사람이 나한텐 좋은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껴. 라는 게 분명히 다 다를 것이고 그런 게 사실 다양해야 진짜 좋은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리나 역사나 국어에서 읽기. 뭐 소설을 읽는다거나 시를 읽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해석의 여지가 너무너무 넓을 수 있는 그런 학문에 대해서도 그냥 정답을 딱 제시하잖아요. 이건 은유법이야. 은유법이 뭐야? 은유법이랑 직유법이 뭐가 달라? 여기서 시적 화자는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어? 뭐 이런 게 그냥 시험에 나오고 그걸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내 해석과 내가 느낀 것, 내 감상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방식이 그래 이거 문제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총합 12년이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가. 그러니까 12년 동안 하루 종일 학교에 가서 그런 분위기에 물들어가면 과연 학생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가며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주제가 주어져도 그 주제에 대해 나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지 못할 거라는 게 사실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교 교육이 세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군대식 문화가 있었고 그 애국가 사절까지 외워서 애국가 부르기 대회 같은 것도 하고 제가 그 당시 목소리가 아주 청량하고 이뻐서 1등을 했거든요. 애국가 부르기.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노래 다 불러야 되고 그 학교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좀 누구를 우러러보고 누구에게 배우냐 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부모님에게서부터 떨어져서 학교에 딱 갔을 때 학교에 처음 보내는 첫날에 애들이 막 엉엉 울고 그러잖아요. 보통.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기 싫다고. 마치 저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 싫어하고 많이 울지 않을까요?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뭐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환경에 딱 갔을 때 내가 누구에게 의지했나라고 하면은 선생님한테 의지하는 거죠. 나의 새로운 히어로.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초중고 다니면서 난 이런 공부는 정말 별로였다. 이렇게 배우는 건 옳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내가 진짜 배우는 것 같다. 공부하는 것 같다. 라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중학교 때 항상 여름방학식마다 반대항 합창대회를 했었어요. 제 추측으로는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까지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당연히 수업을 듣기도 싫어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과제를 주지 않으면 너무 어수선해지니까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집중할 만한 미션을 줬던 것 같아요. 기말고사가 딱 끝나면
아이들끼리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합창곡을 할지 같이 정하고 그리고 그걸 연습했었어요. 근데 그게 모두가 전문 합창을 배운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반은 잘하는 걸 목표로 삼기도 하고 어떤 반은 웃기게 하는 걸 목표로 삼기도 하고 무용이나 이런 동작들을 곁들여서 살짝 뮤지컬 느낌이 나게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하는 거를 목표로 삼기도 했어요. 뭐 이거 1등 한다고 해서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박수 받고 끝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재미가 중요했던 거죠. 제가 중3 때 실장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는 반장이랑 뭐 회장 이렇게 안 하고 그 반의 대표를 실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보통 실장이 앞에서 지휘를 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언더 더 씨를 불렀는데 저희의 목표는 웃기고 발랄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 같이 너는 꽃게 역할 그러면은 부직포로 꽃게 모양을 오려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바느질을 해서. 그게 모두가 그 각자 자기가 어떤 그 바다 생물을 할지 정하고 저는 이제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부직포로 비키니를 만들어줬어요. 물론 하복을 입고 그 위에 걸친 거긴 하지만 그 이너 꼬리 모양도 옆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앞에서 다 같이 그 제가 지휘를 하는 거에 맞춰서 그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때 몇 등 했는지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다 같이 결정하고 다 같이 연습하고 그 무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꾸렸다는 게 이게 학교에서 말하는 공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계획을 짜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바다 생물을 구현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제로 제작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진짜 공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넘어갔다 보니까 미국에서 학교 다녔던 게 편했냐 하면은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편한 학창시절을 한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긴 했지만 왜냐면 학교가 일단 엄청 일찍 끝나고 뭐 한 2시 반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뭐 스포츠를 하면 스포츠를 하러 가고 아니면은 뭐 다른 활동 저 같은 경우는 뭐 비디오 클럽 막 이런 것도 했었고 비디오 만드는 클럽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런 활동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런 활동을 했던 게 대학을 가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것도 있기는 한데 제가 엄청 작은 학교에서 그래도 좀 큰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근데 작은 학교에서는 농구팀에서 활약을 했는데 큰 학교에 가니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트라이아웃에 갔어요. 트라이아웃이 뭐예요? 시험 보는 건가? 테스트를 하는 거죠. 농구 실력을. 실제로 경기도 뛰면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농구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중학교 때부터 다 팀에서 뛰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완전히 레벨이 다른 거죠. 조금만 큰 물에 갔더니 나는 그냥 어디 동네에서 좀 공 좀 치는 아이? 근데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팀에서 뛰었으니까 저보다 훨씬 프로인 거죠. 강단에게 그 미국에서의 중고등 학창시절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일단은 학교가 너무 일찍 끝나서 놀랐어요. 예전에 저희가 놀이기획자 고기와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하고 게임 많이 하는 게 놀이거리가 부족해서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강단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고기가 일단 놀 시간이 없다. 근데 게임 같은 거는 너무 효율적인 놀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비난하거나 비판할 거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대답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정말 놀 시간이 없었어요. 특히 고등학생 때는 아침 8시 전에 학교에 가서 밤 10시에 야자가 끝났거든요. 야간 자율학습이 10시에 끝나면은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잠만 자고 다음날 학교에 다시 갔어요. 근데 그 학교가 2시 반에 끝나면 일단 빈 시간을 어떻게든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할 때 재밌지? 뭘 하는 게 내가 지금 나한테 좋을까? 그런 고민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뭐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고등학교가 뭐 명문고등학교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서 제일 저렴한 사립학교였어요. 근데 그 정도만 돼도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활동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모의 유엔을 한다든지 모의 재판을 클럽에 뭐 들어가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드라마 뭐 연극 뭐 이런 거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뭐 신문 학교 신문사 활동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나오면 돼요. 미국에서도 제가 동부에 있었는데 동부에 그런 완전 비싼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 중에 이제 한 군데 제가 우연히 갈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 테니스 팀이 호숫가에 있는 테니스장을 쓰는데 거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테니스장이 엉망이어서 막 공이 이상한 데로 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코치가 도저히 여기서 연습을 할 수가 없다. 그 비싼 학교에 연락을 해서 그 학교는 실내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연습을 하자 해서 거기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2주 동안 빌렸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그 당시에도 1년 학비가 한 6천만 원씩 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죠. 와, 어떻게 이런 학교가 있지? 하면서. 그래서 막 위키피디아 읽어보고. 근데 학생들이 최소 스포츠를 3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학교를 졸업하려면 의무래요. 그리고 가보니까 시설이 무슨 말도 안 되고 진짜 뭐 실내 아이스 하키장, 실내 야구 연습장, 실내 테니스장, 뭐 밖에는 미식 축구장. 완전히 뭐 꿈 같아요. 가보면은. 와, 내가 지금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부잣집 애들이니까 뭐 얼마나 다양한 혜택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랬겠지만 스포츠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게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미국에서는 돈이 많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는 물론 사립학교가 있고 공립학교가 있지만 국제학교나 아니면 몇몇 유명한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는 교육 수준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아니라 교육 환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도 결국에는 모두가 입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입시인데 실내 테니스장 만들 돈이 어딨어. 그 돈이면은 육지에서 논술 선생님 특강으로 데려오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렇게 미국에서처럼 어렸을 때 오랫동안 한 가지의 뭐 스포츠나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면 아마추어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로 대학 갈 거 아니면 안 함. 그러니까 미술로 대학 갈 거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그림 그리면 딴짓이에요. 막 초등학교 때는 방과후 학교에서 막 바이올린 배우고 첼로 배우다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음대 갈 거 아니면. 그죠. 그리고 반대로 음대 갈 거면 공부하지 말고 이제 레슨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의 폭이 너무 좁아져서 진짜 이걸로 성공할 것, 대학 갈 것, 프로가 될 게 아니면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추어 씬의 수준이 프로 씬의 수준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추어 씬이 인정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수영장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다들 수영 선수예요. 진짜 무슨 태릉 선수촌이에요. 애들이 수영을 너무 잘해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까지 수영팀에서 뛴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대학교를 처음에 다녔던 학교가 굉장히 작은 학교고 미국은 대학교가 이제 디비전 1, 2, 3, 4 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1, 2이 제가 가장 높은 이제 리그인 거고 이제 2, 3, 4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취미 이지만 대학교에서도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리그인 거죠. 그러니까 리그 1, 2, 3, 4가 있는 건데 리그가 진짜 많은 거네.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저희 학교가 리그 4인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뛰는 수영 선수들을 보는데 내가 봤을 땐 국가대표예요. 물론 국가대표분들은 더 잘하겠지만 뭐 아예 뭐 그냥 이 친구는 취미로 하는 거 대학교에서도 취미로 하는 거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저는 초등학생 때만 수영을 배웠거든요. 내 수영 실력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제 공부 열심히 했고 대학 잘 나왔고 스펙 잘 쌓아서 이제 회사 들어갔다. 이제 좀 돈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평생 배울 뭐 취미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잖아요. 시간도 없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학창시절에 입시를 위한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학창시절보다 평생 갈 취미를 찾고 탐색하기에 좋은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사실 너무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입시가 중요하니까 하고 놓았던 것들이 그냥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제 몸과 마음에 너무 깊이 스며들다 보니 지금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이거 나한테 쓸모 있나? 이거 배워서 뭐하지? 이거 공부해서 남는 게 뭐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맞아요, 질문을 맞아요.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와 재밌겠다 하고 이렇게 달려가기보다 물론 그게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질을 바꾸고 싶어서 노력을 하지만 본능적으로 그런 질문이 떠올라요. 그게 참 아쉬워요. 점수에 대한 집착이 진짜 신기한 게 미국에도 한국식 학원이 있습니다. LA나 이런 데에는 한국식 학원이 엄청 많대요. 저는 학원이라고 부르나요? 네, 학원. 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 뭐 시스템이 다르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은 뭐 사실 아이비리그에 갈 수 있는지 그것만 재는 거죠. 미국식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또 아닌 게 어찌됐던 그런 수능과 같은 절대적인 시험이 있기는 해요. SAT. 네, SAT나 ACT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시험 점수로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입학 심사관 뭐 이런 분들 대학마다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의 사실 권력이 엄청 큰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중요시하는 게 이 학생의 레거시. 뭐 하버드라면 부모님이 하버드를 나왔냐. 부모님의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뭐 다 하버드를 나왔으면은 얘는 뽑아줄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다. 네. 근데 왜냐면 그거는 내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학교도 어찌됐든 비즈니스다 보니까 강단과 소신이 있는데 둘이 비슷해요. 얘네들이 뭐 활동도 비슷하고 근데 소신이 공부를 좀 더 잘하는 것 같기는 해. 근데 강단네 집이 재산이 1,000억이야. 그러면 누굴 뽑아줄 거야 이건 거죠. 왜냐면 대학은 비즈니스니까 강단을 뽑아줘야죠. 왜냐면 강단이 나중에 100억 기부해준대. 진짜 문제다. 네, 근데 이게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방대학교 나왔다고 하면은 무시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지방대학교를 나왔는데 한국에서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평생을 무시당하면서 살았다고. 그게 한으로 보였어요. 네,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 이런 교수들이 엄청 무시를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성과를 내도 넌 내 아래야. 이게 60 먹어도 그런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미국에서는 훨씬 덜 하기는 하죠. 뭐 주립대학교 나왔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주립대학교 교수라고 누가 무시해.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공부 진짜 잘하는 학생도 성적이 돼도 그냥 자기가 살던 지역의 주립대학교에 진학하고 네네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학비도 훨씬 저렴하고 장학금도 주고 이러면은 당연히 주립대학교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선택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지만 그래도 미국 사회 내에서도 아이비리그를 가는 게 중요하고 이제 거기에서 따라오는 명예와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비리가 많은 거죠. 지금까지 그 미국의 수많은 동아리와 스포츠 활동에 대해 강단에게 들었는데 제가 나온 학교에는 동아리가 없었어요. 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 시간도 없었고 뭔가 맥을 이어가는 그런 클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내 토론대회에 나갔어요. 재밌겠다 해가지고 막 주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군가산점제를 부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토론 주제로 학교 친구들이랑 토론을 해서 등수를 매기는 그런 대회였는데 제가 고2 때 그 대회에서 2등을 했고 1등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3 때도 나갔는데 고3 때도 제가 2등을 했고 그 똑같은 친구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랑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짜고 그런 게 아닌데 어떤 주제가 주어져도 그 친구와 저는 항상 반대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좀 가치관이 달랐던 친구인 거죠. 근데 저는 그 친구랑 친했거든요.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대화가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토론 동아리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주변에 친구를 몇 명 모아서 그때 4명인가 5명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토론 동아리를 만든 거죠. 그 토론 동아리 이름이 사고뭉치였어요. 좋다. 그 생각을 뭉친다. 그런 좋은데요? 느낌.
그리고 그 1등 하던 그 친구가 그 교내 도서관 사서였거든요. 그 사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책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고 지금도 책 편집자 겸 독서 모임 운영자로 살고 있어요. 엄청 멋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도서관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만나서 큰 화이트보드에 진보란 뭘까? 보수란 뭘까? 하면서 막 좋네. 근데 그런 고민을 처음 해봤어요. 저는 어떤 주제가 주어져도 너와 내가 반대편에 서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몰랐다가 그런 대화를 깊게 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너무 재밌고 각자 관심사가 다르니까 우리 그 논문 같은 거 써보자. 그래서 교내 도서관에 있는 책들에 있는 자료를 막 사진 찍고 모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주제와 관련된 리포트를 써보고 그거 다 같이 모아서 책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소장용으로. 제 기억에는 학교에서 인정한 동아리는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수도 없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빈 학교에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화이트보드 앞에서 그렇게 신나게 떠들었던. 그렇게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자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을 텐데 내가 뭘 좋아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하면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안 해봤기 때문도 맞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래퍼라면? 안 되라는 법이 어딨어. 그잖아요.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하던 형이 래퍼여서 막 그 형 따라다니면서 공부하고 이랬으면 막 랩하고 같이 랩 동아리 만들고 이랬으면 내가 지금 래퍼일 수도 있잖아요. 랩동.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학창시절에 막 스튜디오에서 음악도 녹음해보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경험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려면 또 뭐 학원 끊어야 되잖아요. 비싼 학원. 물론 할 수는 있죠. 근데 학창시절에 했으면 더 좋았겠다. 저는 떠올랐던 게 우리나라에도 대안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대안학교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대안학교도 정말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농업에 방점을 두는 아이들이 직접 채소를 키우고 그걸 뭐 작물 재배를 해서 뭐 밥도 해먹고 이런 프로그램을 앞세우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뭐 좀 예술적인 프로젝트형 창작 활동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학교들을 보면서 와 좋다. 그래서 궁금해서 유튜브에 쳐보니까 어떤 학교는 학생들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만든 영상? 네. 근데 그 어떤 학생이 좀 최근 영상이었어요. 굉장히 최근 영상인데 카메라 들고 학교를 투어하면서 애들을 막 인터뷰하는 거예요. 소신씨 뭐 하세요? 귀여워. 근데 애들이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애는 그냥 해먹에서 기타 치고 있어요. 뭐 그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제가 아는 학교와 너무 다른 거죠. 뭐 숲속에 있고 뭐 이런 분위기들. 근데 그런 대안학교가 뭐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냐 하면은 뭐 거의 받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뭐 모금이든 뭐 학부모 지원이든 뭐 이런 걸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학교들의 활동이 좀 더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교육의 다양성이 늘어난다는 건 진짜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에게도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나는 적응을 못한 아이 막 이렇게 보여질 게 아니라 나는 나에게 맞는 선택을 했을 뿐이고 대안학교를 간다고 해서 나의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진짜 부럽네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어떤 성인이 됐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뭐 하지? 고민할 때 대학원을 가볼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사실 한국식 공부도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열심히 다녔겠죠. 그런 걸 스스로 알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도 좋아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는 어떤 실내에서 앉아서 종이 위에 있는 활자로 하는 공부보다 내가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며 공부하는 게 훨씬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알긴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안 갔거든요. 저랑 강단이랑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20살, 19살 때로 돌아가서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아닐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이야기 나눌 때 저는 한 반 정도는 대학에 다시 안 갈 것 같고 반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그 50% 정도 되는 그 제가 대학에서 느꼈던 긍정적인 점들은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왜냐면 다들 좀 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지금 당장 이걸로 내가 뭐 돈을 벌지 뭐 이걸로 당장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신경 쓰기보다 좀 더 재밌으면 움직이는 그런 친구들을 저는 대학에서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누린 좀 가장 큰 행운 같기도 해요. 보통은 사람들이 팀플을 피한다고 하잖아요. 팀 프로젝트. 그 팀플 빌런 막 이러면서 저는 팀플을 정말 좋아했어요. 사람들이랑 같이 발표 준비하고 막 PPT 만들고 그런 팀플 말고 저는 좀 결과물을 같이 만드는 팀 프로젝트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 학기에 한두 수업은 꼭 그런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수업을 넣었던 것 같아요. 신청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인디게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업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게임의 유형들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그거를 한 학기에 걸쳐서 하나의 게임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한 5명의 친구들이랑 스토리 베이스의, 이야기 베이스의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출시도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팔렸어요. 영어로 번역해서 글로벌리 팔랐거든요. 근데 그 수익금은 다 기부하긴 했지만 저는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할 때 나는 뭘 원하지? 나는 이걸 바탕으로 뭘 만들고 싶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또 나를 밖에 내보이는 그런 공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창작하는 협업해서 뭔가 만들고 뭐 판매까지 해보고 이런 활동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공부하는 걸 재밌게 느끼도록 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 게 좋을까? 근데 그중 하나가 공부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부 자체를?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배우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저도 되게 어려워요. 계속해서 이게 쓸모 있나? 이게 최선인가? 나 이러다가 10년, 20년 뒤에 막 사람들이 얘는 뭐야? 얘는 아무것도 못하네? 이렇게 바라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별의별 걱정을 하다가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도 약간 해봤다가 저것도 약간 해봤다가 확신을 잘 가지지 못하는 게 공부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공부하는 게 돈 많이 벌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나를 위해서라는 그 믿음이 좀 단단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단단한 믿음을 내가 학창시절 때부터 가졌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재미만으로는 공부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렇지 않다. 재미있으면 그냥 푹 빠져봐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이런 문제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잘하지 않는 거는 안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거는 아예 그냥 손을 안 대고 싶어 하는 좀 주저하게 되는 태도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단은 알겠지만 제가 살짝 영어에 울렁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한국에서 제가 영어를 배우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유창하게 말을 하지 못하면 문법이 틀리면 영어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낙인을 여러 번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말을 하려고 할 때, 글을 읽으려고 할 때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면 왠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제 내면 깊숙이 있는 거죠. 공부를 할 때 또 필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해보면은 멘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멘토라는 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영상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 멘토의 역할이 저는 갈수록 중요해질 것 같은 게 이 사람이 내가 알아야 할 거를 큐레이션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큐레이션의 중요성이 엄청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다. 왜냐면은 정보가 너무 많고 이 중에 뭘 골라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다 하면 경제학의 필수적인 서적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경제학에도 영역들이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내가 하나를 골라서 공부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가장
뭔가 기반이 되는 텍스트부터 하나씩 읽어봐야 되는 건가?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못하게 되는? 근데 내가 멘토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일단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구글에 검색하면은 바로 AI가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그런 검색의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경제학 서적 추천해줘 이렇게 하면은 얘가 바로 추천을 해주는데 얘는 굉장히 일반적인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들, 뭐 레딧이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근데 그런 책을 읽는 것도 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떤 뚜렷한 개성이 있냐 하면은 또 아닌 거죠. 저희가 작은 배로 일을 하면서 자기 이해와 자기 표현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나를 이해하고 싶고 나를 표현하면서 살고 싶다.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학습이라는 단어까지 떠올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자기 학습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대상을, 내가 공부할 대상을 스스로 정하는 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공부할지까지 스스로 설계해보는 경험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멘토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들 학교에서 정규 교과 과정 따라가며 배웠던 거와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왜냐면 멘토를 내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낸 거고 그 멘토의 가르침에 따르는 거는 정규 교과 과정이랑은 너무 다른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가, 어떤 공부 방법이 나한테 맞는가,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학교에서 배웠으면 좋았을 것들 중에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배웠으면 좋았겠다, 이것도 써놨거든요.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네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면 건강이 중요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는 어떻게 공부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에 맞춰서 내가 그러면 일상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학창 시절에 고민해 본 적이 있냐라고 하면은 깊게 고민한 적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또 멘토가 있었으면은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서 상담을 했어요. 학기 초반에. 근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초임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막 부임을 해서 담임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담을 받는데 너는 꿈이 뭐니? 뭐가 되고 싶니? 제가 그때 저 드라마 PD가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드라마 PD 하는 내 대학교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다음 학기에 또 이제 상담 시간이 돼서 갔더니 선생님이 좀 변한 거예요. 너 지금 성적이 뭐 어쩌고, 너 대학을 어디 가고 싶은지, 뭐 여기 가려면 지금 뭘 더 해야 하는지. 근데 지금 그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입시 상담으로 엄청 유명한 선생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내가 교육자로서 정말 학생들의 멘토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환경이라는 게 사람을 바꾸잖아요. 조금씩 선생님에게 주변 다른 선생님들이 뭐 애들 성적에 대해 물어봤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압박을 줬을 수도 있죠, 학교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바뀐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했던 건 입시 상담가가 아니라 사실은 멘토인 거죠.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러려면 지금부터 뭘 공부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저도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학교에서 더 많이 배웠으면 좋았을 걸 하는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 저는 제가 학생 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좀 더 깊게 배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초등학교 때 말드스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말하기, 듣기, 쓰기. 줄여서 말드스가 한 교과서였고 읽기가 교과서 하나였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그 말드스 읽기, 이 4가지의 활동은 정말 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4가지 과목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목이 아니라 저한테는 살짝 암기 과목 같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시 한 편을 다 외워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저는 한 번도 학교에서 진지하게 글쓰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성인이 되고 나서 항상 아쉬웠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뭐 회사를 다니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내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글로 옮기고 혹은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부딪히고 좀 쪽팔려가면서 스스로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어렸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걸 교육받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맞는 말이죠. 저도 고등학생 때 글쓰기를 학교에서 배우기는 했는데 뭐 역사 수업이든 영어 수업이든 에세이를 썼어야 됐으니까. 근데 에세이에도 룰이 있어요. 뭐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보통은 거기에 thesis statement라고 에세이를 아우르는 에세이의 주장을 압축해서 담은 한 문장이 있어야 돼요. 두 갈씩으로 써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공식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무조건. thesis statement가 제일 중요해. 선생님이 그것만 보니까. 그 룰에 맞춰서 딱딱딱 introduction 두 번째, 세 번째 문단하고 마지막 conclusion 막 이런 거 딱 정해놓고 그리고 저는 항상 외워놓는 거죠. 마지막 문단에는 뭐 in conclusion 이렇게 시작한다든지 그때 특히 또 SAT라는 그 한국어로 치면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도 그 쓰기 시험이 있거든요. 문제가 랜덤으로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고 손으로 다 써야 되다 보니까 예시 몇 개를 내 무기처럼 몸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외워놨던 예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예시랑 이걸 엮는 거예요. 막 이게 증거가 아닌데도 어떻게든 엮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는 시간 내에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글쓰기를 진짜 로봇처럼 했던 거죠.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는 뭐 중요하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글쓰기뿐 아니라 제가 대학 졸업할 쯤에 그 영어 공인 성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도 시험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하나 좀 공부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 탭스, 토익 이런 거는 막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하기가 싫어서 알아보다가 오픽이라는 시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아예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헤드셋 끼고 컴퓨터랑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화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런 회화 시험에도 인터넷 강의가 있고 그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그 룰이 있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의 유형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라.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라.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오픽 시험의 가장 첫 문제가 자기소개였거든요. 너 한번 소개해줘. 이렇게 막 컴퓨터가 얘기하면 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든 그렇지만 혼자 말한 다음에 끝낼 때 항상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강의 선생님이 그럴 때는 That's it. 그렇게 하래요. 이게 다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막 내 소개를 한 다음에 That's it.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꼭 그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혼자 뭔가를 길게 서술해야 하는 경우에는 끝에 That's it. 이렇게 그렇죠. 하라고. 네. 회화 시험도 그런 식으로 룰이 있는 거죠. 제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국인과 회화를 못해요. 진짜 문제죠 이게. 뭐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거네요. 그쵸. 네. 가장 최근에 그러면 어떤 공부를 했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단편 쓰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단편을 쓸 수 있을까 이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역효과가 나는 게 내 단편을 쓰는 시간이 줄었어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쓸 시간이 없어졌다. 재밌다기보다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게 진짜. 이상해요. 왜냐면 알면 알수록 이걸 하는 게 맞나?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내가 이만큼의 열정이 있나?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영상을 봤는데 그 조지 선더스라는 유명한 단편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교수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셔가지고 작가들을 위한 좋은 말들을 아주 잘 해주세요. 이분이 글쓰기에 대해서 쓴 책도 최근에 읽었고 어제는 뭐 작년에 어디서 상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연설하는 거? 근데 내용이 좀 겹치긴 하더라고요, 책하고. 그런데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단편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독자로서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고 싶다. 두 번째를 읽었을 때 세 번째도 읽어보고 싶다. 이게 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읽게 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물론 접근법이 다 다르고 맞는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별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독자를 존중할 수 있냐. 이 사람에게 하나하나 설명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와 동등한 사람이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버릴 것 없는 것들만 남기라 뭐 이런 거죠.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움직이도록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렇구나. 결국에는 내가 뭐 얼마나 재능이 있냐. 심지어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영어를 뭐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그런데도 영어를 쓰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냐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 짧은 단편 소설 뭐 한 5장이라고 칩시다. 이 5장을 1년 동안 편집할 수 있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 같은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또 괜히 혼자 풀이 죽어서 하지 말까? 이거를 뭔가 훈련하고 공부해야 된다,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옆에 경쟁자가 없어도 이상하게 실체 없는 대상과 나를 빗대게 되고 맞아요. 네. 이만큼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정도 열정을 못 보일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도 경쟁 상황에서만 무언가에 몰입해본 뭔가 폐해 같아요. 맞아요. 뭐 그렇잖아요. 웃기잖아요. 이게 뭐 내가 좀 축구를 좀 해보자. 손흥민처럼 못할 바에 안 해. 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건데. 맞아요. 제가 나이 이렇게 먹었지만 10년 동안 지금 축구 시작해서 즐겁게 하면은 40대라고 해도 축구 잘하는 40대 돼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행복한 인생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무슨 소용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려면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사람인데 미국에는 좀 옛날부터 막 2시간, 3시간씩 게스트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본인의 삶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 막 이야기하는 팟캐스트가 많았는데 최근에 한국에 그런 팟캐스트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나가서 내가 내 이야기 2시간, 3시간씩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와, 이 사람 멋지다. 배울 게 있다. 이렇게 할 만큼 할 말이 있나. 근데 그렇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무언가 있어야 하잖아요. 뭔가 재고 따지지 않고 푹 빠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 그런 아우라를 내는 것 같아요. 덕후여야 돼요. 저는 또 꼭 그런 이야기를 2-3시간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 2-3시간짜리의 대화를 모두 깊게 듣고 또 여러 그런 류의 대화들을 계속 듣는 것도 공부잖아요.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대화를 들어도 강단이 주목하는 점과 제가 주목하는 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집하면서 나는 이런 대화를 들었을 때 유난히 이런 걸 기억하네. 이런 데 흥미가 생기네. 그래서 이걸 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를 깊게 공부해서 거기에 대해 떠들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아서 취사 선택하며 나를 만들어가는 거든 다 결국에는 내 개인의 정체성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게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적이라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내 생각인 척 말할 수 있겠죠. 그냥 뭐 오늘의 뉴스 보고 이제 AI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근데 그 주장을 내가 진짜 할 수 있냐?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내가 앵무새냐 사람이냐? 저는 그 차이가 확실히 공부를 하냐 마냐에 따라 좀 벌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하면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취미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여유 시간이 생기면 뭐 하지? 주말에 뭐 하지? 나가서 막 돈 쓰고 싶지도 않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노는 것도 지치고 그러다가 막 넷플릭스만 보고 물론 그것도 너무 좋아요. 저도 넷플릭스 정말 많이 보지만 그럴 때 공부하는 취미가 하나 있으면 진짜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도 안 들고 너무 건강하고 강단은 앞으로 좀 공부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공부가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통적인 강의 이런 걸로 가르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모임을 이끌고 싶다는 의미거든요. 저희가 작은 배로서 이런저런 모임을 이미 하고 있고
네. 근데 저는 이게 이미 어떻게 보면 학교 같다고 느끼거든요. 뭐 학교 비스무리한 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뭐 글쓰기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영어로 뭐 글을 쓰고 읽고 뭐 이렇게 하는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모임을 이끌면서 제가 마치 강사인 것처럼 내용도 막 준비하고 오늘의 강의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모임에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저에게 공부하기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책임감이 엄청 올라가고 내가 운영하는 모임에 신청해준 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못하면. 네. 그러니까 부끄러웠던 적이 꽤 많아요. 뭐 질문을 누군가 하셨는데 잘 모르겠고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약간 아는 척 하는 적도 있고 그러고 후회하고 네. 아씨 왜 아는 척했지? 모르면 모른다고 알지? 뭐 그런 적도 있고 근데 그렇게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공부하고 준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 겪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나로 계속 가져가고 싶고 계속해서 모임을 여는 거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길은 창작하면서 배우고 싶다. 제가 이번에 단편 어떻게 써야 할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단편의 거장들이 하는 말이든 단편의 거장들이 쓴 글을 읽든 하는 게 약간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뭘 끄집어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나도 인류가 될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한다고 해도 뭔가 약간 그런 류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내 창작 의욕이 약간 꺾이고 근데 좀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의 글도 열린 마음으로 읽으면서 내 창작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래서 좀 다작하면서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아주 공감하는 방향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모르게 뭔가 공부하려고 할 때 쓸모를 생각하게 되니까 쓸모 없지만 쓸모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걸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좀 고전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고전은 진짜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전이기 때문에 또 배울 가치가 있다.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왜 읽어? 할 때. 클래식이잖아.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는 게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좀 고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고전인가요? 그 뭐 고전 문학을 읽고 싶다. 그런 것도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친구들이랑 박경리의 토지를 완주하는 작은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고 이제 막 시작이지만 근데 분야에 있어서도 좀 고전적인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교에 대해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종교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강단이랑 금요일마다 봉사활동을 가는데 그 봉사활동을 가는 기관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작은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봉사하시는 다른 분들이 다 천주교 신자세요. 독실한.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는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너무 선한 힘,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공동체 지향적인 그런 면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종교라는 게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냥 단순히 신실해서 신성한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종교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거든요.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냉담을 한 지 반평생이 넘었어요. 저는 제 의지로 성당을 그만뒀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렸을 때는 엄마를 따라서 성당에 다녔다 보니까 성경을 읽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당시에 저는 어렸을 때도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성경이 재밌다는 생각은 늘 했었어요.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결국에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하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가 가진 힘이 얼마나 세길래 강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 된 걸까 좀 그런 궁금증도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거를 좀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런 레슨을 주는 고전들 있잖아요. 네. 종교 서적이 아니더라도 뭐 도덕경이나 명상록이나 이런 책들 전 세계적으로 진짜 아직도 많이 읽잖아요. 저는 좀 세대와 시대를 막론하는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써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강소팟은 77명의 작은 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창작하는 아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창작하는 아침은 아침 6시에 온라인으로 만나서 1시간씩 각자 창작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런 단순한 형태의 모임인데요. 벌써 1년 4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아주 장수 작은배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자다 일어난 퉁퉁 부은 얼굴로 그 사람들한테 아침 인사하는 게 참 민망했는데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 모임 자체가 너무 저한테 자연스러운 일상이 돼서 부끄러운 거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안 하면은 섭섭한 그런 모임이 된 것 같아요. 창작하는 아침을 하면서 엄청 일찍 일어나기는 하지만 6시부터 7시까지 그 1시간을 항상 창작에만 몰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같이 아침을 창작으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아, 내일은 좀 더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창침도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배움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창침에 계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 오늘 저희가 에피소드에서 쭉 말했던 공부하는 사람의 좋은 태도, 뭔가 쓸모나 당장의 효능감, 효용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면 일단 해보자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배우는 방법 자체도 스스로 좀 설계하고 탐구하는 그런 태도가 가득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참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아침 1시간 동안 이것도 창작하고 저것도 창작하고 이것저것을 동시에 저글링 하듯이 하다가 지지난달부터 매일 아침에는 딱 한 가지 창작에만 집중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매일 아침에 바느질을 했고, 이번 8월에는 매일 아침에 책 편집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아침 1시간이 정말 별게 아닌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나만 좀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을 때 제가 너무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바느질 진짜 많이 하고 이번 달에도 책 내지 디자인 하나를 거의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면 아, 정말 아침 1시간이 한 달 동안 쌓였을 때 진짜 큰 힘을 갖는구나. 그런 거를 요즘 다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9월 창작하는 아침 함께 하실 동료님들 신청을 받고 있고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관련한 내용은 작은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은배 방명록에 무한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3번인가 댓글을 달았는데 아마 무한은 저 혼자인 듯합니다. 강소파 들으면서 몇 번이고 글을 써야지 생각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글도 못 쓰고 있는 요즘입니다. 무슨 글을 쓰고 싶은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블로그 주소를 공유해두면 제가 조금이라도 더 쓰게 될까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이 있으면 수행 능력이 더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요. 오늘 에피소드를 듣다 보니 저는 결혼도 출산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각박해서 그런 거였나 하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물론 이 환경도 상대적 각박함이겠죠? 여러모로 출근을 앞둔 일요일 밤에는 심란해서 아무 말이나 하게 되네요. 지난주에도 무한님이 남겨주신 댓글을 읽었었는데 저희가 그 댓글을 소개하면서 작은배 친구들 중에 무아라는 닉네임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무한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아는 무한님이 2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추려지네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무한님이 계시고 저희 예전에 온라인 모임 번공모에 참여하셨던 무한님이 또 계시는 것 같아요. 블로그 주소를 공유해 주시면은 저도 꼭 매일같이 놀러가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님. 글을 쓸 때는 정말 독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꾸준함에 영향을 참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다음은 작은배.com 방명록에 승섭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최근 저도 작은 브랜드를 만들고자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스타그램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제 고민을 실천으로 이끄는 작은배의 항해 응원할게요. 인스타그램 없이 브랜딩하는 여정, 그리고 그 효과와 후기 꼭 들려주세요. 강소파 61화 인스타그램 안 하면 정말 망할까 편을 듣고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8월 1일부터 3개월간
작은배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을 중단했는데 벌써 이 시도를 한 지도 한 달이 다 돼가네요. 인스타그램을 안 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방명록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이메일 주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요. 이게 얼마나 상호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스타그램 말고 다른 소통 채널이 원래 또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분산됐었나? 라는 생각도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메일이나 방명록으로 소통하는 게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는 것보다 사실 좀 더 가깝고 친근하다고 느끼거든요. 나중에 또 3개월이 지났을 때는 또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하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드는 단상들을 잘 기록하고 있으니 나중에 잘 추려서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삼님이 시작하시는 브랜드 어떤 브랜드인지 너무 궁금하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가 후기를 좀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댓글도 작은배.com 방명록에 희야님이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인스타그램 안 하면 정말 망할까? 에피소드 제목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이번 8월 한 달 동안 인스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인스타로 인해 온갖 비교와 질투를 느꼈던 사람이어서 인스타 없는 삶은 너무나도 안정적이에요. 스토리 보는 그 2, 3초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깨닫는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는데 친구들도 저와 함께 인스타 삭제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강소팟을 너무 잘 듣고 있어서 방명록을 항상 한번 적어야지 했는데 척 방명록을 의미 있는 공감으로 적게 되어 너무 기분이 설레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번역 없이 공부하기나 창작하는 아침이나 다양한 활동에 언젠가는 함께하는 기회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흐흐. 일단 희아님이 인스타그램을 그만두시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친구들까지 설득을 하셨다는 게 대단하시다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언젠가부터는 내가 어떤 하나의 활동을 하거나 액션을 할 때 그냥 그게 나한테 주는 영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희아님은 이미 주변에 변화를 만들고 계시네요. 너무 멋있고 그리고 저도 지금 작은배 인스타그램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개인 계정도 아예 안 쓰고 있거든요. 눈팅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 뭐 하는지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지냈구나 라는 생각도 종종 하고 있어서 희아님의 댓글이 더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우킴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처음으로 댓글 남겨보네요. 저는 막달의 임산부 작은배 응원자예요. 얼마 전 에피소드 34와 35화를 들으며 두 분의 아이 계획이 궁금했는데 이번 주에 딱 올라왔네요. 제 생각에는 소신의 요가 생활과 강단의 아이를 희망하는 마음이 만난다면 행복한 임신, 출산, 육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롭고 자연스레 살아가는 삶이 잘 어울리는 부부에게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 추천드립니다. 출산에 두려움이 있던 저에게도 자연스럽고 행복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감사한 출산법이에요. 앞으로도 재밌게 들을게요. 강소팟 화이팅! 제가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는 만약 제가 출산을 한다면 무조건 재원절개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또 오히려 출산의 두려움을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겨냈다고 하시는 태훈님의 댓글을 보니 역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좀 임출육에 있어서는 공부가 정말 필수구나. 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또 34화, 35화 그때부터 계속 들어주셨으면 진짜 오랫동안 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또 종종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은 스포티파이에서 62화 덕질의 역사에 쩡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비슷한 세대라 그런지 만화방, 비디오방, 라디오, 무한도전까지 다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저도 꽤나 열심히 덕질 중인데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소신님도 꽤나 덕질 잘하셨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덕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 댓글 읽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덕질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을 항상 좀 선망하기 때문에 뭔가 살짝 인정받은 기분도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64화의 에디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미네코님 인스타를 보자마자 스티커 구매했어요. 작은 배 항상 응원합니다. 강소파 스티커 꾸러미 출시 소식을 지난주 에피소드 말미에 전해드렸는데요. 작은 배를 후원하시는 분들께는 스티커 출시 전에 미리 저희가 선물로 스티커 꾸러미를 보내드렸어요. 그때는 저희가 해외에 계신 후원자님들도 꽤 계셔서 배송비를 추가로 더 받지 않고 그냥 해외 배송도 해드렸거든요. 위네코님이 지금 베를린에 살고 계셔서 스티커를 좀 늦게 받아보셨어요. 근데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셨나 봐요. 저희는 인스타그램을 안 해서 네. 몰랐는데 또 그 소식을 보고 구매했다고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강소파 스티커 10종 꾸러미는 작은 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에피소드 더보기란에 자세한 구매 방법을 또 넣어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공부의 의미에 대해 정답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소팟은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That's it.